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부지런히 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돈 이야기죠. 돈 이야기인데 요거 말고도 뒤에 이제 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248페이지입니다. 그죠? 이제 돈의 향기. 근데 그 코로나 걸리시면 그 냄새를 못 맡는데 돈 냄새도 못 맡으시나요? 그거나 어떨지. 음식 냄새도 못 맡는데 돈 냄새는 원래 돈 냄새를 못 맡아요. 거기서 말하는 돈 냄새 그 냄새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248페이지 1519년 에르난 여기 오타 나 있죠. 코스테르테스가 아니라 코르테스입니다. 코르테스. 코르테스. 저도 처음 딱 읽다가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코르테스가 맞고요. 거기는 고쳐 그죠? 이게 나중 나온 거라서. 나는 코르테스 맞는데. 아, 새로 산 책에는 코르테스라고 되어 있고, 예, 처음 나올 때 코스테스 앞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죠. 유명한 사람이죠. 에르난 코르테스 그 이제 멕시코를 이제 처음으로 정복한, 그죠? 멕시코를 정복한 그 포르투갈 쪽으로 생겼다. 스페인 사람으로서 뭐 한 자기 병사 쿠바에서 병사 한 600명 정도 데리고 말 한 10마리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쳐들어가서 이게 지금 황제하고 지금 대화되고 딱 잡아버리죠. 그래서 딱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황제를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그래서 1519년 요때 이제 만나서 대화하자 해서 만나다가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여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여성이 뒤에서 다 한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게 수많은 부족들을 다 컨트롤해내는데 그 현지인 젊은, 그 당시엔 젊은 여성이었죠. 젊은 여성이 이거 자기들이 일종의 이 황제 치하에서 이제 억압받던 그런 이제 부족이었어요. 부족 출신. 그래,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을 여기 나오겠지만,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아즈텍 제국이잖아요. 아즈텍 제국. 제국이라는 게 자기들이 그 맨 위에서 다른 쪽 이제 백성들을 죽이고 심지어 이제 잡아먹고 먹었어요, 실제로. 인신 공양뿐만 아니라 실제로 먹었어요, 그거를. 고기를, 사람 고기를 먹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피지배에 억압받던 그런 부족 출신의 여성이죠. 그래서 외부인이 오니까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실제로 아주 유명한 여성이에요. 라말린차를 해서 최초의 뭐라 그러나 이제 일종의 귀족이 된 거지. 현지처가 되면서 귀족 부인이 된 거예요. 귀족 부인. 근데 뭐 이제 병 걸려서 나중에 일찍 죽습니다. 그 이제 푼토병 걸려서 일찍 죽긴 하는데요. 어쨌든 라말린차에서 아주 이 멕시코 역사에서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보기에는 일종의 그것이 이제 엇갈리는 거죠. 그 식민 지배의 원흉 매국노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반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민중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아주 유명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통역. 말린체를 소개하는 유튜브도 꽤 많아요. 예, 맞아요. 어쨌든 지금 많이 조명받는 그런 실제로 조정 다 한 거죠. 실제로는 통역이 되니까 말이 언어가 되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저 라는 이름이 아니면 여성을 지칭하는 거? 이게 라가 이게 모르겠어요. 스페인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이게 라가 스페인어에서 붙은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거는요. 우린 그냥 말린체 그러는데 그죠? 라 말린체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아마 또 길겠죠. 나중에 뭐 자기를 받으면서 붙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코스테스 이름도 무지 길어요. 뭐 앞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막 붙어가지고 어디에 뭐에 뭐 붙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르테스 일당이 일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많지는 않으니까요. 한 몇백 명. 다른 사람들도 그 일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산도적 집단. 네, 그런 거죠. 거의 도적 집단이죠. 강도물이 뭐. 자, 그래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즈텍인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어떤 노란 금속에 극도의 관심을 나타내는 데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 이방인들은 사실 끊임없이 그 이야기만 했다. 원주민들이라고 금을 모르지 않았다. 아름답고 가공하기 쉬워서 그것을 사용해 장신과 조각상을 만들었으며 때로 금가루를 교환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아즈텍인은 뭔가를 사고 싶으면 보통은 코코아 콩이나 피륙을 지불했다. 그래서 스페인인들이 금에 집착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고 천을 짤 수도 없으며 너무 물러서 도구나 무기를 만들 수도 없는 금속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스페인 사람들이 금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고 원주민들이 묻자 코르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와 내 동료들은 금으로만 나올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아주 재밌어요. 예. 아주 본인도 시니컬하게. 스페인 사람들이 떠나온 아프로아시아, 그죠? 아프리카하고 이제 아시아, 유럽 그 붙은 그 대륙 그 세계에는 금에 대한 집착이 만연해 있었다. 서로 원수인 사람들도 이 쓸모없는 누런 금속을 갈구하는 데는 한마음이었다. 그래서 멕시코를 정복하기 3세기 전 코르테스의 조상들과 그 군대는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에 있던 무슬림 왕국들과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지? 그 모로코하고 스페인하고 축구했나요? 뭐 그런 맞나? 그죠? 모로코가 이제 그 아프리카 북쪽 아니에요, 그죠?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이가 안 좋겠죠, 당연히. 그죠? 여기 모로코 여기 바로 여기 밑에 있는 나라예요. 바로 여기 붙어 있는 나라, 그죠? 그게 모로코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엄청 안 좋은 거죠, 원래.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을 정말 한 300년 동안 오래 벌였어요. 오래 벌여가지고 300년이 뭐야? 실제로 엄청 오래 했는데, 그죠? 그죠. 781년 동안 여기를 지배했으니까, 여기 이제 제가 찾아본 결과, 요렇게. 여기 왜 사라진 제국이 한 BC, 저기 AD 한 8세기, 9세기에 여기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요 피레네 산맥 남쪽까지 다 먹고, 근데 다 먹지는 못하고, 요 세력이 밀려나가지고, 요 북쪽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살아있었고, 이슬람 왕국이 이제 성립이 됐었던 거죠. 이렇게. 910년에 이렇게 크게. 그래. 근데 그때부터 계속 종교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자들과 알라의 신자들은 상대방을 수천 명씩 죽이고 들판과 과수원을 황폐하게 만들고 번영한 도시를 연기하는 폐허로 만들었다. 모두가 그리스도나 알라의 영광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일이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피레네 산맥 위로 이제 쳐들어 올라갔다가 이제 크게 진 게 그거 아니에요? 샤를마뉴 대제한테 져가지고, 그죠? 샤를마뉴한테 져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진 못하고, 저기서 멈췄는데, 이제 점차 우세를 차지한 기독교인들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스크를 부수고 교회를 지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금화와 은혜를 발행하여 십자가와 함께 이교들과의 싸움을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내용을 새겼다. 하지만 승리자들은 새로운 화폐와 함께 또 다른 종류의 주화도 찍어냈는데 밀라레스라는 이 주화에는 좀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기독교인 정복자들이 찍어낸 사각형 주화에는 유려한 아라비아 문자로 다음과 같은 선언이 새겨져 있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 알라의 사자다. 카톨릭의 멜구에일 주교와 아그데 주교조차도 인기 있는 이 무슬림 주화를 충실히 복제해 발행했고 신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를 기쁘게 사용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요 얘기입니다, 요 역사.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밀려난 거죠. 이제 싸워서 밀려나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그 유명한 그 아람브라 궁전이에요. 이거 아시죠, 그죠? 여기 그라나다가 여기 있는데요. 그라나다 왕국. 마지막에 요게 딱 있었고 요것이 1492년이 아주 중요한 해예요. 그래서 1492년이 이게 무슨 해죠? 1492년?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물론 요게 함락된 거는 1월이니까 그 이제 연초인데 어쨌든 그 후에 이제 그 지원을 한 거죠. 지원해가지고 1492년 이제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한 해. 그러니까 아주 스페인 역사에서 중요한 해예요. 1492년이 이슬람 세력의 마지막 보루인 이 알함브라 궁전 이걸 그라나다를 함락시킴으로써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이 이제 완전히 물러나게 된 거죠. 요게. 그래서 알함브라 궁전 추억이라는 그 유명한 기타 곡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직도 이쪽에 가면은 이런 이슬람 이것이 관광지로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그 주화가 이겁니다. 사실 이 주화를 찍어내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찍어내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미테이션 복제품이에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 왕만 찍어내야 되는 건데, 기독교사람이 자기들만 찍어낸 거지. 왜냐면 사람들이 쓰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계속 쓰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정복을 했었어도 경제는 경제대로 돌아가는 그 돈을 쓰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이름. 그래서,
그 밀라레스 여기 나온 대로 사각형, 사각형의 주화고 여기 이게 이제 아랍어 글씨 그런 건가 봐요. 알라 외신 없다 이런 식의 밀라레스 주화. 그래서 여기 썼잖아요. 충실히 복제에 발행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거는 예. 위조를 가져온 거예요? 따지면은 위조인데 근데 꼭 또 위조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때는 그 실제 은이니까 은으로 돼 있다면 위조한 건 아닌 거죠. 은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 당시에는 은하니까 은이잖아요. 은 색깔. 지금 기독교 나라의 기독교 거기서 쓰였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만 이렇게 통용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만?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서 다 쓴 거겠죠. 이베리아 반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 이를 기쁘게 사용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반어법. 역설적인 역설적인 건데, 그러니까 정복을 하고 나서도 바로 경제 체제나 이런 게 왜냐면 해줘도 살던 사람들은 그 돈을 계속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통용됐으니까 통용되는 돈을 쓴 거지. 계속 발행해가지고 계속 쓴 거죠. 그리고 아무리 정복해서 싸웠다고 하더라도 이슬람 사람들하고 계속 거래는 계속했죠. 거래는 계속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거래를 한 거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틀린 모양이 틀리다는 게 모양이 틀리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그 주화가 그 통용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통용이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럼 서로 간에는 이게 거래가 안 된 거예요? 왜 굳이 만들었냐고. 아니 그 사람들이 그걸 쓰니까 안 된 거죠. 아까 그 사람들한테 이 주화를 안 받냐고. 안 받나 보지.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밑에 기독교 안 주니까 자기네들이 자체 발행했다는 아니 자기들이 자체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낸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 정치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새로 찍어낸 게 아니라 있던 걸 찍어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영향력이 그만큼 큰. 아니 그러니까 새로 찍어낼 수도 있는데 물론 새로 찍어내도 물론 가치가 있겠죠. 이 은으로 돼 있으면 가치가 있었겠죠. 은 자체는. 함께 또 다른 종교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화폐는 여기서 통하지 않았구나 보지. 이슬람 세계.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안 받았겠죠. 왜냐면 또 얘들은 그 전에 어쨌든 네트워크가 있었을 테니까 아무리 이게 정복을 당했어도 이 아래쪽하고 거래하고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화폐는. 그죠? 우리가 뭐 그 중국 화폐 뭐 석유 살 때 안 받았듯이 새로 쟤들이 발행했지만 달러로 거래하듯이 뭐 그런 식의 이게 자기들이 달러를 발행한 거지 쉽게 말해서. 근데 그래도 이건 통하는 게 어쨌든 은으로 돼 있으니까 쉽게 통했겠죠. 그죠? 그 당시 그 실물 가치가 그래도 있으니까 은이라는 가치가. 어쨌든 핵심은 거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써 있는 말,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복자들이 뭐 이런 알라 이런 말을 쓰여 있는 걸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교가 경제를 이겨먹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신념을 이겨먹었다는. 경제가. 그렇죠. 돈이 정확히 말하면 돈이. 돈이라는 돈이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관용은 언덕 너머에서도 흘러 넘쳤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그죠? 북아프리카의 아까 말한 모로코, 뭐 알제리 이런 쪽의 그 무슬림 상인들은 피렌체의 플로린 금화, 베네치아의 두카트 금화, 나폴리 기글리와트 은화 같은 기독교 주화를 이용해 사업을 했다. 그렇죠. 무슬림 상인이지만 자기들도 기독교 주화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상업을 장사를 하려면. 기존의 주화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교도인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성전을 벌였던 무슬림 통치자들조차 경배의 표시로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새겨 넣은 주화로 세금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거 찾아서 왔어요. 이렇게 어디 갔지? 이게 아니라 요거. 여기 이제 피렌체, 그러니까 요것도 피렌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플로렌스라 그래요. 플로렌스 지방, 플로렌스. 그 막 이렇게 예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맞죠, 그죠? 여기 예수상이 있고 이렇게 뭐 예수 교황 뭐 그러는 거, 이거 예수 그림이죠, 다 그죠? 예수가 새겨지고 십자가 그려진 이런 거. 그래서 이건 베네치아. 영어로는 베니스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 아이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베니스의 상인. 왜 또 그것도 베니스의 상인이라 그러지? 베네치아의 상인이라고 안 하고. 그 영어로 셰익스피어가 영어로 써서 그런가? 영어로 베니스의 상인이라 써서 그런가? 일본에 그렇게 번역. 그래서 아마 그래서 계속.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베네치아, 뭐 피렌체 이런 도시 국가들에서 또 나폴리는 영어로는 네이플스아니에요, 그죠? 네이플스 요거. 우리 아이도 김민재 뭐 최근에 뭐 나폴리 뭐 그죠? 그래서 딱 네이플 이거 아이는 알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나폴리라고. 어쨌든 이건 이런 식으로 다 각 도시에서 발행하는 주화들에 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게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사용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죠. 그죠? 이슬람 상인들하고 지중해 거래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거를 찍어냈다는 게 자, 그래서 이제 250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250페이지 이제 그런 얘기고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수렵 채집인들에게는 돈이 필요 없었다. 각각의 무리는 고기, 약품, 샌들에서 주술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사냥하고 채집하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게 그죠? 요게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들의 그 자연적인 공동체 내에서는 뭐든지 다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 거 해결이 되니까 계속 생존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걸 교환할 필요가 없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번 하루에는 그걸 지적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런 소설은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공동체에서는 다 자체 해결했겠죠.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무리의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업무에 전화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호의와 의무의 경제를 통해 재화 영역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의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업무에 전무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인 남자는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뭐 돌도끼도 만들 줄 알고 사냥도 할 줄 알고 보통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배우는 거지. 다 배우고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그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오만 거 다 했어. 그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그죠? 예. 만드는 거, 장난감 만드는 것도 맞아요. 예, 예. 이런 것도 팽이도 만들고, 그죠? 연도 만들고, 자기 연장도 새로 고쳐서 다듬고, 낚싯대도 그죠? 낚싯대 만들고, 또 식물 기르는 것도 하고, 뭐 동물 뭐 잡아서 뼈 바르는 것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할 줄 아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왜 그 수렵 채집인이 현대인보다 지능이 높다라고 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양한 거를 실제 물질들을 다루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능 테스트를 할 때 그렇게 하면은 수렵 채집인들이 훨씬 지능이 높다. 예. 예. 다양한 걸 할 줄 아니까. 길도 잘 찾고 그렇죠. 방향 감각이나 뭐 이런 게 다 뛰어나다는 거지.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자기 배운 거밖에 못 하니까. 그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화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발만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따로 없다는 거죠. 돌도끼만 만드는 사람 그렇게 따로 없이 다 할 줄 아는 거였다. 이들은 호의와 의무의 경제를 통해 재화 영역을 나누었다. 그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그죠? 뭐 딴 게 없죠. 자, 그래서 공짜로 건네주는 고기 한 덩이에는 호혜성이라는 전제, 이를테면 공짜 의료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죠? 공동체 내에서는. 그래서 무리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다. 다만 현지에 없는 희귀 물품인, 그러니까 희귀 물품이라는 말을 이거를 사치품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 사피엔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피엔스만이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 공동체 내에서 그냥 다 해결하는 거니까요. 침팬지도 침팬지 무리 내에서 그죠? 다 뭐 잡아먹고 뜯어먹고 개미 잡아먹고 하니까 다른 침팬지랑 교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 사치품, 그죠? 조가비, 염료도 이것도 결국에는 몸을 치장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흑요석 이런 것 등을 이방인에게서 구해야 했다.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통상 이것은 아름다운 조가비를 당신에게 줄 테니 우리에게 품질 좋은 부싯돌을 주시오 하는 단순한 물물 교환으로 가능했다. 그래서 농업혁명이 시작되었어도 이런 방식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고 친밀한 공동체에서 계속 살았다. 그래서 각각의 마을은 수렵채집인 무리와 비슷하게 자급자족하는 경제단이었다. 주로 호혜와 의무로 유지되고 이제 간혹 외부인과 물물교환을 하는 방식이었다. 어쩌면 한 주민은 신발을 만드는 재주가 뛰어났을 테고 다른 주민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재주가 있었을 테니 마을 사람들은 신발이 없거나 병에 걸렸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이 작고 경제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전업재화공, 그죠? 전문직, 전업, 그것만 만드는 사람이나 전업 의사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도시와 왕국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 그죠? 그 대규모 집단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송하부 구조가 개선되자 전문화라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전문화는 뭐에 따라 붙는 거냐면은 사회 계층화에 따라 붙는 거예요. 계층화가 없으면 전문화도 없는 거지. 그 계층화가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계층화라는 게 그죠? 그 지배 집단, 또 지배 집단도 여러 계층화가 되고 이 피지배 집단 이런 식으로 돼야만
그 사회적 의미를 드러내는 물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치품과 동시에 사치품이자 사회적 지위와 연관된. 그래서 임금 밀도가 높은 도시는 재화공과 의사뿐 아니라 목수, 사제, 군인, 법률가를 풀타임으로 고용했다. 어떤 마을이 정말로 품질 좋은 와인, 올리브 오일, 도자기, 이게 다 사치품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를 만드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면 그 마을은 거의 전적으로 해당 상품만을 생산하고 필요한 다른 상품은 다른 정착지의 사람과 교역을 통해 얻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었다. 이것이 이제 그 뭡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그 비교 우위, 절대 우위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비교 우위, 절대 우위.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만 만들고 다른 뭐 비교 우위, 절대 우위 그러는 것이 그 이론적인 바탕 없이도 성립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거는 먼저 절대 우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교 우위도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장은 이러다 기후와 토양은 다 다른 법인데 토양과 기후가 포도 재배에 훨씬 더 적합한 곳에서 만든 부드러운 와인을 다양하게 살 수 있다면 어째서 자신의 뒷뜰에서 만든 그저 그런 와인을 마셔야 한단 말인가. 물론 이것은 귀족에 해당한 얘기겠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사치품에 해당하는 거야. 사치품에. 만일 자기 집 뒷뜰의 진흙으로 좀 더 찰지고 예쁜 단지를 만들 수 있다면 다른 곳과 교환할 수 있다. 의사나 법률가는 물론이고 전업 포도주, 양조업자나 옹기장인은 각각 자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아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전문화는 문제를 하나 일으켰다. 전문가 사이의 물품 교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고 그것만 만드는 사람이죠. 다른 일 안 하고. 그죠? 그것만 만들고 그걸 만듦으로써 자신은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뭘 하는데 결국 이러려면은 교환 경제라는 게요. 이제 뭐 이미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은요.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요 집단의 크기가 자연적 한계에 머무른다면 교환 경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내에서 다 알아서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만능 재능꾼이니까 일단 이 한계가 넘어서야 돼요. 그죠?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야만 일단 교환 경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딱 봤을 때 그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협력할 수 있는 존재는 사피엔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존재는 없는 거지. 아무도. 아무리 뭐 돌고래 집단, 무슨 침팬지 집단을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그런 다른 집단에서는 거래라는 게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거래 자체를. 자, 그래서 건바이수. 150. 150명. 던바이수. 던바이수. 150명입니다. 150명. 최대 150명.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대금 협력을 하면서 직업적 전문화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생활 필수품만 생산하는 경제였다면, 아무리 내가 생활 필수품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효율성이 있어도 다른 집단과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안 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먹히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이게 시작된 거는 여기 쓴 것처럼 이 전문적 장인이 만드는 물건들이라는 거죠. 그건 다 기본적으로 사치품이에요. 그리고 사치품은 다 사회적 지위와 연관되거나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를 만들어도 그거는 귀족이 신을 구두를 만드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신을 뭐 신발 만드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신고 집신 만들어 신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민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연관된 거나 아니면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들. 그것을 교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지역 특산품도 의미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만 나오는 건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치품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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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나나. 그죠? 바나나. 정말 예전에 그랬죠. 바나나라든지. 우리 뭐, 대항해 시대나, 뭐라 그러나, 그 신라의 경주에 뭐, 아라비아 상인이 왔다. 그죠? 또는 그, 장보고 청해진에서 뭐, 거래하고, 다 그 사치품 거래죠. 거기서 뭐, 장보고가 뭐, 거기서 쌀 거래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래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한 150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쌀이나 뭐 밀 이런 거 생활 필수품을 거래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처음 등장한 거는 그 인클로즈 운동 때부터인데요. 그 영국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부터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업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한 건 그때부터인데 이것이 대규모 거래가 된 거는 얼마 안 돼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서구가 전 세계를 완전히 식민지 하게 된 게 19세기 말인데, 사실 그 전까지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서구의 식민지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 중반만 해도, 뭐,
전 세계의 어떤 기지는 있었죠. 뭐 홍콩, 마카오, 인도의 뭐 몇 문바이 이런데 자기들이 쌓아놓은 기지들은 무역 기지들 이런 건 있었지만은 그 내륙까지 다 정복을 못했어요. 내륙에는 뭐 당연히 그 주민들이 엄청 사니까. 그런데 그 서구인들이 그 주민들한테 그 생활 필수품을 팔아 넘김으로써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19세기 후반. 특히 증기선 등장 이후 뭐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익숙해졌죠. 생활 필수품조차 다른 데서 이제 교환해서 사는 경제에 익숙해졌지만은 원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교환 경제는 그 19세기 한 중반 정도까지 교환 경제는 기본적으로 다 사치품 아니면은 중독성 물질. 마약 뭐 이런 거, 아편 이런 거, 그죠? 커피, 설탕 이런 거, 중독성 물질. 사실상 그거예요. 그래서 사치와 중독성 물질이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말부터 20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생활 필수품까지 완전 교환 경제의 체제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문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니까 당장 우리가 고깃값 오르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는 그렇다는 거였고 하나가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FTA 자유무역 협정, 농업이나 이런 거를 여는 거 굉장히 나라는 그렇죠. 한편으로 그런 것까지 연관되는 거죠, 그죠? 이제는 단지 그거를 열어버리고 그래서 농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그래서 모든 물건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모든 물건 자체를 교환 경제 체제로 들어가 버리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지만 원래 그 교환 경제의 시작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다. 그죠? 이게 아니라 사치품 또는 그죠? 그 중독성 물질, 마약, 설탕 이런 거, 설탕, 코코아, 커피. 사실 오늘에도 커피가 엄청난 이게 중요하잖아요. 커피 그죠? 커피 이런 거, 중독성 물질, 커피, 코코아 엄청나죠 사실은 커피 경제라는 게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쭉 이어오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생활 필수품까지 교환 경제 체제로 들어갔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발 하라리 글에는 이제 그게 명확히 안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피엔스만이 가능하다는 거지 결국에는. 근데 그 사치품을 교환하는 생각 자체가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고려 시대에 뭐 병난도에 아라비아 상인이 왔다. 그거 다 사치품이에요. 그죠? 사치품. 또 우리나라의 희귀 물건을 가져가서 또 그쪽에서 갖다 팔고 이런 겁니다. 다. 자, 이번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 쉬운 얘기입니다. 물품을 이제 교환을 하는데, 야, 그럼 교환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협력하려 할 때는 호의와 의무의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환을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여동생이나 이웃 사람에게 무료로 도움을 주는 것과 내게 결코 답례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때 물물 교환에 의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물물 교환은 제한된 범위의 물품을 서로 교환할 때에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복잡한 경제의 소재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물물 교환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당신에게 사과 과수원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언덕에 있는 그 과수원은 지방 전체에서 가장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사과를 생산한다. 당신은 이곳에서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한다. 그러다 이제 당신은 나귀의 수레를 매달고 장이서는 강변의 읍으로 향한다. 이웃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읍의 남쪽 끝에 있는 재화공은 무려 5계절이나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장화를 만든다고 했다. 당신은 재화공의 가게를 찾아가서 약관에 사과를 내놓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신발을 달라고 한다. 재화공은 망설인다. 사과를 얼마나 달라고 해야 할까? 그에게는 매일 수십 명의 고객이 찾아온다. 그중 몇몇은 사과 자루를 가져오고 몇몇은 밀, 염소, 피륙을 가져오는데 품질은 다 다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왕에게 탄원서를 내는 전문성이나 요통을 고치는 전문성을 제공했다고 한다. 재화공이 마지막으로 사과와 신발을 교환한 것은 3개월 전이다. 그때는 사과 3자루를 받았다. 아니 4자루였던가? 하지만 생각해보니 지난번 사과는 신맛이 나는 계곡살이었고 이번 것은 언덕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이다. 한편 저번에 받은 사과는 작은 여성용 신발과 바꾸어 왔는데 이 고객은 남성용 장화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몇 주 동안 전염병이 돌아 읍 주변의 양떼가 10마리 꼴로 죽었기 때문에 가죽이 귀해지기 시작했다. 무두장이들은 전과 같은 양의 가죽에 대해 예전보다 2배의 구두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도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죠? 그래서
물물교환 경제에서 재화공과 사과 과손주의는 수십 종의 재화의 상대 가격을 매일매일 새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환 비율 말하는 겁니다. 교환 비율. 그래서 만일 100종의 각기 다른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구매자, 판매자는 4,950까지 서로 다른 교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죠? 이것과 이것은 몇 대면 몇 대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일 거래되는 상품이 1,000종이라면 49만 9,500까지 서로 다른 교환율을 고기하듯 다뤄야 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다 한단 말인가? 자, 223페이지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사과 몇 개가 구두 한 컬러야 맞먹는지를 어찌어찌 계산한다 해도 물물 교환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쌍방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화공이 사과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그 순간에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혼이라면, 이 사람은 자꾸 이런 걸 이혼, 뭐 간통 이런 정말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이게 맨날 사례들은 이러는 거야, 사례가. 이혼이라면 어쩔 것인가? 물론 농부가 사과를 좋아하는 법률가를 찾아내서 삼각거래를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만일 그 법률가가 사과에는 물렸으며 꼭 필요한 것을 이발이라고 하면 어쩌겠는가? 자. 그래서 일부 사회에서는 중앙 집중적 물물 교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전문 재배자와 제작자에게서 물품을 다 받아둔 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런 실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것은 옛소련에서 시행되었지만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원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 그죠? 여기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능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일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받아낸다로 바뀌었다. 그래서 소비에트가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가 된 건데요. 근데 요 시스템, 그죠? 중앙 집중적 물물 교환 시스템은 이게 왜 그 유명한 책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나옵니다. 유토피아. 저도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유토피아도 이제 한번 우리 고전 읽기에서 읽어보면 재미있죠. 나름 재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런 화폐 이런 게 없고 거기서는 그래요. 그 유토피아에 보면은 왜 뭐 금을 이제 그 천시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금으로 그 죄수들 막 이 쇠사슬 묶고 이래요. 막 그러니까 우리는 금을 다 천시한다. 화폐를 천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소비에트식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그러니까 중앙 집중으로 이제 분배해 주는 거지. 분배해서 먹고 산다는 그런 유토피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이제 공산주의 유토피아니까요. 어쨌든 소비에트가 이래서 비효율이 된 거죠. 그죠?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일하고 가능한 한 제대로 받아낸다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보다 온건하고 성공적인 실험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잉카 제국이 그랬다. 잉카 제국은 뭐 이게 이랬나 봐요, 조금.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많은 수의 전문가를 연결시키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냈다. 이게 이제 돈을 개발한.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라는 게 이제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이 전문가들을 경제 네트워크죠, 일종의 경제 네트워크. 돈이라는 화폐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갑이와 담배, 이게 이제 돈의 사례겠죠. 화폐는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만들어졌다. 이것도 참 재미있긴 해요. 사피엔스 문명은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것처럼 150년 한계를 넘어서 가면은 사회 계층화가 되고, 계층화가 되면서 그것을 사회적 지위와 연관된 어떤 물품을 요구하게 되고, 그 물품은 당연히 고급 물품이니까 고급 물품을 만드는 전문가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기류 요정만 봤어도요, 순기류 요정 저거 3만 년 전인데도 그 전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구슬 만들고, 그죠? 그 여우 이빨 다듬고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었던 거지. 그런 사회만 해도 벌써. 그죠? 그러니까 사피엔스 문명은 화폐가 어느 한 곳에서 만들어서 쫙 다 퍼진 게 아니라, 정말 화폐만큼은 그곳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사실 잘 몰라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불 같은 거, 불은 한 곳에서 만들어서 여러 군데로 퍼졌을까 아닐까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요. 뭐 도구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그렇고. 근데 농업하고 이 화폐는 아마 독립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우리 사피엔스의 본성상 그것이 뭔가 만들어지는. 근데 그 본성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그거 바로 물품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만들어내는 전문가 집단이 생기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교환경제에서는 이제 화폐가 만들어지는 거죠. 교환경제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화폐가 발달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돌파가 필요한데 상당히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기술적인 돌파구가 필요 없이 이것은 순수한 정신적 혁명. 정신적 혁명이니까요. 우리가 그 유발 하라리가 말한 그 인지혁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인지혁명.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인지혁명이 없었으니까 뭐 그런 게 없는 거지. 그죠? 여기 얽혀있는 것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상호 주관적 실체였다. 그죠? 우리 그 신피질의 패턴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 어디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폐는 주화나 지폐가 아니다. 화폐는 재화와 용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기꺼이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목적은 재화와 용역, 그래서 서비스를 교환하는 데 있다. 돈이 있으면 각기 다른 물품, 사과, 신발, 이혼, 자꾸 이 사람 이혼을 얘기하잖아요. 이혼의 가치를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고 하나를 다른 것과 쉽게 교환할 수 있으며 부를 편리하게 쌓아둘 수 있다. 화폐 유형은 매우 다양했다. 가장 친숙한 것이 주화, 즉 무언가가 새겨진 표준화에 된 금속 조각이다. 하지만 주화가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화폐는 사용되었다. 금속이 아닌 다른 물건을 사용해서 번영한 문화는 많았다. 조갑이 가축, 가죽, 소금, 곡식, 구슬, 천, 약소고음, 별법의 고등 껍데기는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또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약 4,000년간 화폐로 쓰였다. 20세기 초 영국령 우간다에서는 별법의 고등 껍데기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했다. 대단해요. 별법의 껍데기 요겁니다. 요거 뭐 이게 아니고 어디 갔지? 앞에 나왔었나? 요거 익숙한 조개죠, 요 조개, 그죠? 요거. 옛날에 그 배 타는 친척들이 맨날 그죠? 예. 기념품으로 갖고 오잖아. 저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름 흔해야죠. 또 너무 귀하면 안 되죠, 그죠? 나름 흔해야 되고 양이 꽤 있어야 되면서 그렇게 이렇게 요거예요, 별보게. 예.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배 타시는 분들 친척 중에 많거든요. 그분들이 한 번 이렇게 돌고 오시면 꼭 저거를 기념품으로 갖고 와요. 그런 전통이 있나 봐요, 뭔가 요게. 그죠? 딱. 전통사에서는 옛날에 화폐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소리 나는. 그거는 소라고 저거 요만해. 예, 딱 이만한 거. 맞아요. 이거 딱 이만해서 이렇게 이건 기원전 16세기에서 8세기 중국에서 썼던 그런 이제 요거 별보장 껍데기입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조개 패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상징적인가 봐요. 배 타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그런 아마 오래 전부터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그죠? 화폐라는 그죠? 저게 지금 좀 반짝이고 이쁘네. 예뻐. 예, 그리고 딱딱해. 엄청 딱딱해. 못 봤어? 못 봤어. 딱딱해야 또 그죠? 이게 또 깨지지 않아야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하게. 달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좀 민이 나네. 저걸 안 봤다니. 돌처럼 보이는데 돌처럼. 완전 충격인데 저걸 모르다니. 처음 봤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렇게 또 해안을 낀 지역에서는 이걸 4,000년간 화폐를 쓴 거니까 이거 그럴 만한 그 단단한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또 양도 꽤 되는 거, 양이 또 적으면 또 안 되니까, 그죠? 이게 이렇게 중국에서도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림 있잖아요. 거기 그림 먼저 보시면 그림에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그죠? 거기 그림 찾으셨어요? 그림? 거기 있죠, 그죠? 그게 그죠? 그 밑에 그 조개 패자가 이거다, 이거죠, 이거, 그죠? 고대 중국에서 별보배 고등 껍데기 기호 조개 패는 돈을 나타낸다, 팔다, 뭐 상 같은 단어 이렇게 쓰였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그죠? 요게. 이렇게 조개 패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조개 이걸 말하는 데는 있습니다. 이게 페이크나 더하고 그 가축 옷자가 맞아. 자, 그래서 배 타는 사람들이 그죠? 저도 어디가 본 거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자, 이제 그다음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별보배 고등 껍데기 요게 이렇게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교도소나 전쟁포로 수용돼서는 담배가 도는 역할을 한 적이 종종 있었다. 그죠? 요건 뭐 유명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수인들도 담배를 지불 수단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다른 모든 재화 용역의 가치를 담배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한 사람은 수용돼서 사용된 담배 화폐를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화폐가 있었고 누구도 그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담배였다. 모든 물품의 가격은 담배로 제시되었다. 평상시, 그러니까 가스실에 입장할 후보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기간에는
빵 한 덩어리는 담배 12개비 값이었다. 300g짜리 마가린 덩어리는 30개비, 시계는 80에서 200개비, 알코올 1리터는 400개비였다. 이런 식으로 자, 담배가 이제 술이 이렇게 왜 우리나라 옛날 감옥에서도 이랬다. 예. 군대에서도 이랬대던데. 예, 군대에서도 예. 옛날에는 그 군대가 월급을 담배로 준 거죠. 따지면 우리나라 옛날 군대는 그죠? 그죠? 한 달에 얼마? 예. 얼마 몇 값? 한 달에 몇 값? 한 달에 하루에 반값 기준으로 나올 걸요? 반값 정도 기준이요. 하루에 반값 기준으로 나와요. 근데 하루에. 사람 아 그러니까 담배를 자기 얼마나 안 다 피우는 핀다는 사람- 소리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때는 다 폈죠. 그러니까 안 피우는 사람은 그걸 하는 거야. 받아가지고 예, 이제 파는 게, 물물교환도 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담배가 모자라는 예, 거잖아. 예. 그럼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맞아요. 웃기다 지금. 아 근데 다 담배 잎 피웠어. 흔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모자른가? 담배 흔하게 재배하잖아요. 담배 잎을 생산하는 게 어렵진 않죠. 근데도 왜 그렇게 생산 과정이 어려워서 왜 이렇게 비싸지? 담배가 다 전매잖아. 전매에서 그 옛날에 그 옛날에 그는 언니 그거 면세야. 군대 담배. 군대 되면 면제죠, 면제. 국가에서밖에 못해. 아니 그러니까 그 옛날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담배 임상공사에서 그거를 전배하기 예, 이전에도 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많이 피웠죠 그냥. 그렇게 그냥, 했어. 그냥 그냥 자기네가 그냥 다 재배해서 피우고 막 그러지 않았어? 우리 기록에 해가지고 18세기, 19세기 이때 보면 예. 10살 애들도 담배 물고 다녔어. 그때 담배가 처음 전래된 이후에, 그죠? 우리나라 전래돼서 포르투갈에서 그 그때는 다 약이라고 생각을 해. 약이라고.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은 기생충을 없앤다고 생각해요. 기생충을. 그런 식으로. 예. 여기 이제 훅 들어가니까 연기 들어가 기생충 없어진다. 옛날에 기생충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18세기 한 중반쯤 되면 담배에 대한 글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담배는 백해무익 같은 글이 나와요. 그런 글이 나온다는 게 뭔 말이냐. 많이 피우는 거죠. 다 피우고 다녔어. 그것도 비싸잖아. 그게 돈 되는 거다. 배부른 거다. 예, 이 사람들이 백해무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거 먹는다고 배부른 거다. 예. 그거도 아니고 이런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중독성 물질이 또 우리 역사. 예. 그리고 이전에는 여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죠? 예전에는 할머니들 이렇게 많이 피고. 예. 했을 때 입덧 한다고 옛날에 맞다. 입덧하면은 남편이랑 시엄마가 담배 피면은 이제 그 입덧이 멈추니까 또 중독성. 여기를 뭐 이런 슬픈 그것도 있대요. 그 이전에 남자들이 일찍 죽는 남자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정상이 된 사람들이 남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상을 올렸잖아요. 이렇게 담배를 올렸대요. 그러니까 피워가지고 올려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그러고 나면 담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 있죠. 이야기도 담배. 맞아요. 군대에서 담배가 실제로 그랬었죠. 딱 제가 군에 있을 때가 담배 그 나누어 주는 게 중단이 되는 시기였거든요. 제가 한 반반쯤 걸쳐 있어요. 월급도 받고 얘도 배급이 나오고 그런 거였죠. 담배로 다는 못 주니까. 월급은 그때 몇천 원. 요즘처럼 뭐 몇십만 원 나오는 게 아니라 몇천 원 진짜 몇천 원, 예, 5천 원. 제가 병장 때 9천 원 받았나 봐요. 처음 들어갈 때 3,000원쯤이었고. 예, 병장 때 올라가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담배도 주고, 담배가 예. 일단 활량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3,000원에서 담배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담배도 일정량을 한다고 줬다고요. 저는 그 삼촌 외삼촌 기억나는데 돈을 계속 보내줬었어. 안 그러면 군대는 생활할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없이 사는 거지. 예. 그 와중에 모아갖고 제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전 때는 없었어. 그 이제 아예 전방에 가면 사실 돈 쓸 데도 없어. 쓸 데도 없죠. 예. 수가 없다면서요? 필수도 없고 전방은. 있어도 예, 마음대로. 마음대로 뭐 가지도 못하고 갈 시간도 없고. 너무 예. 많이 망가져서 나오네 지금. 그 이제 뭐 한 병장쯤 되면 이제 가는 거지. 밑에는 상병쯤 되면 옛날에는. 예. 돈 있어요. 그 주는데 같이.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무엇이든 이제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가능하다면 심지어 오늘날에도 주화와 지폐, 은행권은 화폐 유용으로서는 드문 것이다. 그죠? 세계 전체 화폐 총량은 60조 달러이지만 그 주화와 지폐의 총액은 6조 달러, 그러니까 10%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90% 이상 우리 계좌에 나타나는 50조 달러 이상의 수는 컴퓨터 서버에만 존재한다. 그죠? 완전 서버에만 존재하고. 그러면 당황스럽다니까.
이제 그거 아세요? 버스 있잖아요. 예. 버스도 현금 없는 버스가 많아졌어요. 아 이제 현금 없어요 아예. 아예. 현금을 못 다 내요. 팔아니까? 아, 못 낸다고? 네, 현금 못 내는. 아 이제 점점 늘어나는구나. 이제 아예. 맞아요. 안 받잖아. 나도 깜짝 놀랐어. 아 스타벅스 현금 안 받아요? 스타벅스도? 현금 안 현금 받아. 없는 데 많아요. 거의 뭐. 그게 다 인건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다 그 돈을 받으면 그 돈통 챙겨야 되는. 맞아요. 뭐 꺼내고 교환하고. 해야 되고 은행에 또 가져가고 이게 다 인건비잖아. 사람해야 돼. 아, 그러니까 그걸 없애고. 횡령하고 막 이러나? 네, 횡령 그 문제도 뭐 있긴 하겠지. 현찰은 그런 문제도 있죠. 세금 뭐 등등 다. 현금을 대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카카오페이나 이런 거 다른 집을 카드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계좌이체도 있고. 아, 그리고 현금을 그러니까 나는 버스가 현금이 없는 걸 보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카드나 핸드폰도 없으면 없는 애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거지. 내려야 돼. 카드 다 갖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빌리고 빌릴 수가 없잖아. 아니 빌려가지고 가서 또 카드 안에 그 교통카 안에 넣고 왜 없애지? 그거지 인건비 결국 인건비 인건비라니까요. 때문이지. 버스도? 버스도. 인건비고 그 설치비가 여기 설치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눌러주고 눌러줘야 돼. 잔돈을.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힘들게 늦어지고. 그 유지비도 크잖아요. 그 기계도 유지해야 되고 그 기계 그 동전 처리기 그죠? 그러면서 그때는 그 동전통이 100개일 거 아니야. 그거 꺼내서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거 세고 뭐 그리고 그것도 기사도 관리해야 안전에도 되니까. 문제도 있는. 맞아요. 그렇다고 저렇다고 그러느라고. 일단 진입도 늦어지고. 왜냐면 2,000원 내면 800원 나가지고 돌려줘야 돼. 그거를 500원 하나, 100원짜리 그치, 3개 이렇게 그거 딱딱 하나씩 눌러. 눌러야 기다려야 되니까 예. 시간 시간 늦어지고. 점점 이제 그렇게 되겠네 그러면 깜짝 이제. 놀랐어 나도. 지하철은 어쨌든 지금 한 번에 일회용 티켓 살 수 있잖아. 버스는 표 살 수 있는 데가 없거든. 나중에는 이런 몸에 바코드 있어가지고 내 몸에 띠가 그래서 그게 이거잖아. 사실상 그렇죠. 지금 그거죠. 미래 영화 지갑 보고 아무것도 있잖아. 안 바코드 있어서 그걸 다. 나는 왠지 그거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이제 그 정보 하나로 다 이제 연결돼 있어서 아니면 지문만 이렇게 납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뭐죠? 뭐 치트표로 돈이. 이게 뭐 통치 아니면 지문. 멀지 않았어 이거. 그러니까 가서 현찰을 그죠? 요즘에 현찰이 거의 그죠? 현찰 현금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진짜. 그 카드 못 쓰는데도 이렇게 계좌를 붙여놨어. 맞아요. 예. 계좌이체하라고. 맞아요. 현금만 아니 손님 중에도 계좌이체 하겠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실 현금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금 그 자체 그 주화나 지폐를 유지하는 것도 낭비예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낭비죠. 얼마나 그 경제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치. 그때 오히려 10원 하나 만드는 게 더 돈이 더 난다고 그래. 그래서 옛날 10원짜리가 엄청 귀하잖아요. 그죠? 옛날 10원짜리는 지금 그게 한 두세 배, 네 배 돼요, 가치가. 예. 그래서 그거 걸렸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얼마 전에. 녹여서 팔아가지고 걸렸어요. 그거. 왜냐면 엄청 그 동이니까 동이 비싸잖아요. 동 가격이 막 뛰어가지고 국제 동 가격이. 실제로 가치는 뭐 하여튼 몇백 원 한뭐 할. 예, 엄청나요. 그 동 자체니까 동이니까. N화는 아직 그거 쓰잖아. 뭐? N화는 아직 그거 쓰잖아. N은 동전 아직 쓰지. 제 어릴 때 기억이 10엔부터가 지폐야.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10엔 쓰는 거 처음 나왔을 때 돈을 안 쓰는데 10원짜리 바뀌었잖아. 그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 쓰는 100원짜리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그거 가지고 반지 만들었어. 100원짜리 동전 가지고. 이순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깎아서. 반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집에서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속이는 거랑 아니 같은 거 군대에서 제대할 때 여친한테 뭐 반지. 그거 하나 이렇게 진짜. 뭐 가끔이야 이것저것 섞였어요.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그 금속이 굉장히 좋은 금속이었고. 그죠? 좋은 금속이죠. 좋은 금속이죠. 실제로 지금 만들려면 아마 한 얼마 돈 더 들걸요. 훨씬 더 들걸요. 재료비만? 야, 이제 동전도 안 쓰고 언제 어떻게 될까? 이제 핸드폰 발레탈 때 하나로. 맞아요. 지폐도 안 쓰고. 맞아. 요즘 발레비도 붕어빵 카드 살 돼. 때 이걸로 돼. 박스가 있는데 되는데 아니, 아저씨도 붕어빵도 돌아다니고. 계좌이체. 거기 진짜? 아저씨 계좌이체. 거기 써 있죠. 거기 써 있죠. 붕어빵도 써 있어요. 예. 없으면 계좌이체 투명해서 된다고. 붙어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들고 다녀서 그래요. 예. 돈도 또 그거 있을 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 만진 거를 또 예.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있어요.
세뱃돈하고 어디 맞다. 부주할 때 축의금 이런 건데. 난리잖아요. 예? 맞아. 예, 이제는 그죠 축의금이나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갖고 이제는 그렇게 갖고 세뱃돈도 별로 없. 세배를 안 했나? 이제? 아직까지는 그 세뱃돈은 현금을 주죠.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때 이제 생걸 뽑는 거죠. 그때 공표에 넣어서. 현금 인출기. 그 명절 때 이 현금 인출하는 거. 자판기도 돈 안 먹으니까. 아 자판기도 이제 현찰 없어요. 현찰 없어. 다 카드야. 자판기도 카드 돼야 돼요. 학교 자판기도 음료수 하는 것도 다 이제 예, 카드로 해야 돼요. 예. 아니 심지어 일본도 그렇더라고. 이번 간 일본은 현금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아직까지 엄청 아직까지 많이 쓰는데 일본은. 자판기는 다 카드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썼어. 일본은 진짜 자판기 많다면서요. 네. 예, 자판기 문화죠 일본은. 자판기의 나라. 예, 자판기의 일본은 나라. 다 혼자. 근데 자판기는 현금이 다 거의 없어졌어. 야, 근데 그것도 한번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네요. 화폐 그죠? 그 동전과 사라지는 것과 연관해서. 가상화폐가 그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밥. 아니 지금 이게 없어지는 거죠. 가상화폐는 다른 개념이고 손에 들고 다니는 그 돈이 없어질 응, 거예요. 응. 그냥 돈 그냥 지폐, 주화, 지폐. 실물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다 대체해서 그래서 그렇겠죠. 그렇겠지. 지금도 이미 그래서 그런데. 이걸 다. 된다고. 나도 지갑에 현금 1원도 없는데. 결국에는 도는 거는 그러니까 가상적인 들고 도고 돌아다니는 거랑 그런 연습하는 거랑 컴퓨터 서버에만 존재하다. 서버. 월급 받았는데 보통 그날만.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예, 다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뭐 핸드폰에 다 의지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백업을 다 일일이 다 해놓는 것도 어떨 때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하시거나 뭐 그 잘못 악성 이메일 들어가지고 다 자리 없어져. 나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 수기를 또 만들어놔야 되나 아니면 프린트해서 또 보관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아이클라우드. 클라우드로 아 진짜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컴퓨터 서버가 이게 박살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 불러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것 가지고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마비가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지. 물론 은행들은 다 백업을 합니다. 백업을 매일 밤마다 백업을 하는데 야 그래도 2000년으로 넘어올 때가 얼마나 난리였어요. Y2K에서 자, 그에 따라 대부분의 상글은 하나의 컴퓨터 파일에 들어있는 전자 데이터를 다른 파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요. 돈을 발행하는 의미도 이제 좀 달라져요. 돈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발행할 거냐. 그냥 그 컴퓨터로 찍어버리면 발행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죠? 중앙은행에서. 그죠? 옛날에 화폐를 찍어내야만 그게 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것도 의미가 야, 정말 코드를 날리겠죠. 그러니까요. 가령 집을 살 때 가방에 가득 찬 지폐로 지불하는 것은 범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5만 원권 필요한 사람은 범죄자 뭔가 이게 묻어두려고 하는 묻어두려고. 세상에 현금 갖고 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뭔가 이게 검은 돈 내지는 뭔가 오히려 아니 엘리베이터 가방 현금 갖고 와서 한다고 생각해보면 얼마야 그 돈이. 5만 원 나오기 전에 어떻게 살할 거야? 아 진짜 엄마한테 자, 사람들이 전자데이터를 받는 대가로 재화 용역을 기꺼이 거래하려고 하는 한 그것은 반짝이는 주화나 빳빳한 지폐보다 낫다. 더 가볍고 부피가 더 작고 기록하기도 쉽다. 근데 기록하기도 쉽지만 위험한 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이게 단순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몸이 덜 위험할 수도 있어. 덜 위험할 수도 현금은 있다.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소실 있잖아요. 그건 내 입장에서 그런데 이건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예,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큰 위험. 예, 시스템적으로 말 그대로 망가지면은 그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명의 붕괴. 예.
내가 얼마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내 계좌에 얼마 있었는데 이게 서버가 날아가면은 그게 전쟁 났을 때 아니에요. 6.25 전쟁 때 내 돈이 거기다 다 어디로 갔고 그리고 뭐 집을 거래를 했는데 그 옛날 옛날 문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예. 땅뭐 뭐지 다시 왔는데 예. 난 너 판 적이 그거 얼마 뉴스에 나왔잖아요. 무슨 땅 차가 예. 신한은 한국은행과 조흥은행에서 돈을 얼마를 현금을 맡겨서 이 뭐지 그 입금증을 발행을 했는데 그거가 아니야 가지고 있고 한참 있다가 이게 뭐 이유는 모르겠어. 그걸 가지고 갔더니 검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위조는 아닌데도 조흥은행에 그 기록이 없는 거야. 그게 얼마 전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발행한 그거는 사실임에서도 불구하고 자료가 자기네들 그 자료가 없는 거야. 기입이 안 된 거지. 너무 옛날 초창기 거라. 그때는 수기를 했을 거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너무 위험성이 크니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올라. 그렇죠. 예, 예. 실물.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실물이 있어요. 예, 예. 법이 아니까. 금이 지금 그러니까 금이 뜨는 거죠. 금이 그러려면 금이. 너무 비싸요. 30몇만 원. 야, 그. 4만 원, 4만 원에서 예, 4만 원에서. 20만 원도 놓고 예. 그것도 근데 지금 30몇만 원. 30만 원. 30만 원 훨씬 넘었어. 잠재력 부족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렇지. 이렇게 맞아요. 예, 예, 예. 그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음. 그러네요. 금값이 그렇죠. 금. 자, 그래서요 어디 갔지? 복잡한. 네, 복잡한 상업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모종 화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화폐 경제의 제화공은 다양한 종류의 구두에 매겨져 있는 가격만 알면 족하지 신발과 사과, 신발과 염소의 교환율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 사과제비 전문가 돈만 있으면 사과를 좋아하는 제화공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돈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면은 이제 거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사과를 원할지 염소를 원할지 모르는데 돈을 원하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은 아마도 돈의 가장 기본적 소성일 것이다. 사람들이 항상 돈을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역시 항상 돈을 원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당신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것과 돈을 교환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제화공은 당신에게서 돈을 받으며 언제나 만족할 텐데,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사과든 염소든 이혼이든 무엇이든 돈을 주고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서도. 이게 단순히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교환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니, 맞기는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뭐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 수업을 딱 했으니까. 예? 그 돈의 의미가 뭐예요? 돈의 의미. 오늘날의 돈의 의미. 쉽죠? 충족 같이. 그러니까 그 자체, 돈 자체가 사회적 지위 상징인 거예요. 이제 그거예요. 돈의 양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양이 많아서 그거를 야, 만 원 얼마나 좋아.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그 정도가 아닌 거지.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내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거지, 사실은. 그죠? 사회적 지위의 표시라는 거. 돈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아무리 최고 뭐를 먹고 최고 신발을 신고 핸들 돈 이렇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 모든 거를. 돈은 거의 모든 것을 다른 거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보편적인 교환 수단이다. 전역 군인이 자신의 군인 수당으로 대학 수업료를 낸다면 체력이 지력으로 바뀐 경우다. 공작이 자신의 신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재산을 판다면 땅이 충성심으로 바뀐 경우다. 의사가 진료비를 받아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판사에게 뇌물을 준다면 건강이 재판으로 바뀐 경우다. 심지어 성관계를 구원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15세기의 장녀들이 남자들과 자는 대가로 받은 돈으로 가톨릭 교회에 면죄부를 사고 냈으니 말이다. 자, 이제 면죄부. 자, 이상적인 형태의 돈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해줄 뿐 아니라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세상에는 저장이 되지 않는 귀중한 것이 많은데 가령 시간이나 미모가 그렇다. 어떤 것은 짧은 시간만 저장이 가능하다. 딸기가 그렇다. 내구성이 더 좋은 것들도 있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비싼 시설이 필요하며 손이 많이 간다. 예컨대 곡물은 몇 년씩 저장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커다란 창고를 지어야 하고 쥐와 곰팡이, 물불, 도둑을 막을 필요가 있다.
돈은 그것이 종이든 컴퓨터 비트든 혹은 별법의 고등 껍데기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별법의 고등 껍데기는 썩지 않고 주의 입맛에 맞지도 않으며 불에 타지 않고 금고에 넣어둘 정도로 작다. 그래서 부를 이용하려면 단순히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의 부, 예컨대 부동산 같은 것들은 전혀 이동할 수 없다. 밀과 쌀 같은 재화는 어렵사리 운반이 가능하다. 화폐가 없는 세상의 부유한 농부가 먼 지방으로 이주한다고 상상해보자. 선생님 그러면 예. 별보배고등 같은 거는 예. 왜 요즘 비트코인 초창기에 막 채굴하는 것처럼 바닷가에 가서 그거 찾으면 그냥 내 돈 되는 거였어요? 그랬겠죠. 예. 처리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랬겠죠? 그랬겠죠, 그게? 그게 저기 화폐였다면은. 예. 그러니까 따로 그런 주우면 다 갖고 와서 내가 관리된 거다. 예.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잡히는 걸까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아니 근데 그게 장식품으로 쓴 것도 아니고 딴 거는 뭐 어떤 사치품으로 쓰기 때문에 많이 찾아서 돈으로서 대체를 할 수 돈 많이 있었는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지는 잘 알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채굴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금 찾는 것처럼 뭐 그렇죠. 금 그 찾는 찾은 거. 사람이 네. 뭐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게 역사는 이제 그것이 기록이 없으니까 모를 텐데요. 이거 역사가 그 기록이 없던 때부터 쓰였던 거니까. 근데 아마도 처음에는 장신구 쪽 아니었겠어요? 조개 껍데기는 보통? 예. 보통? 그렇죠. 예. 예쁘니까 예쁘더라고 아마 소리가 예. 예. 딱딱하고 뭔가 예. 지다가 예. 잘안 깨지고. 예. 둘도 안 타고 돌 같아요. 그러니까 조개를 장식한 역사는 기니까요. 꼭 이 고등 껍데기 아니더라도 다른 조개 가도 장식을 많이 했거든요. 장식용으로. 우리도 뭐 예전에는 자개장 해가지고 자개장 조개가 아름다운 무늬 때문에 그죠? 빛깔과 그래서 이제 귀금속 비슷하게 쓰였는데 거기서 시작이 됐을 거예요 아마. 따로 관리 주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썼다는 거죠. 기원전부터 8세기까지니까 뭐. 썼다는 거예요. 4,000년간 쓰였다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거 나도 내가 이거 쓸게. 그러니까 왠지 화폐는 발행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전문으로 이것만 또 캐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금을 캐듯이 금을 캔 사람은 자기가 캐면 그게 저거 된 거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 아주 재미있는 그죠. 비트코인 채굴하듯이. 머릿속에 이거 왜 그래 이게 돈으로 소식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수집 환경. 캐기 힘든. 근데 아주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냥 뭐 바닷가에서 죽고 이런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 쉽게 찾았을 거라서. 조금 바다로 나가서 이렇게 아마 건져 좀 깊은 약간 그물을 좀 깊이 내려서 이렇게 걷어야만 되는 그런 정도일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러면 지금도 잡히려면 지금 잡히니까 이제 잡히죠. 그죠. 자, 그래서요 어디 갔지? 돈으로 생각하면 양식은 양식을 한번 해봐. 양식을. 아니 8세기에 무슨 양식을 해? 기원전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도 그런 생각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데 양식이 안 되는 쉽지가 않았겠죠. 돈을 만드는 거잖아. 돈을 만드는 거죠. 담배 인상공사처럼 양식을 할. 그러니까 연금술이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연금술, 연금술 다 금을 만들어 보겠다. 자, 계속 보시면 이제 화폐가 없는 세상에 부유한 농부가 먼 지방으로 이주하다 상상해 보자. 지금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건 축적, 그죠? 쌓아놓을 수 있는 것. 그다음 이번에 이동, 그죠? 이동 얘기죠, 이동. 그의 부는 집과 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부는 이 중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것을 많은 찾았어요 이유를. 이거 설명해드려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동아시아는 은이나 이런 걸로 화폐가 됐는데 동아시아는 남중국해에 서식하는 자그마한 거기에 화폐 역할을 한 이유는
껍데기가 그 껍데기가 여성의 생식기와 출산을 떠오르게 하는 까닭에 대가족이 중심이 되어 조를 재배했던 항하 문명에서는 일종의 번영, 재화 축적, 풍요를 상징하는 행운의 물품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대요. 그래서 유라시아의 동서를 막론하고 화폐를 역할하는 물품에는 사람들이 납득될 만큼 충분히 종교적, 신비적 주술력. 은혜는 뭐가 있는데? 인정인데 서아시아는 잠깐만. 그쪽은 중동적은 은이죠. 은으로 보통 했고, 중동적은 은. 달. 달이에요. 메탈. 그러니까 원래 메탈이라는 뜻이 달을 의미하는데 서아시아는 달은 차고 이질어짐에 따라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는 신비한 존재이자 영원성의 상징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속 중에 은을 달과 가장 가깝다고 여겼대요. 그래서 은이 굉장히 이쁜데. 네네네. 예뻐요. 은이 그러니까 예쁘고, 외양도 예쁘고 희소성도 가치가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냈고 점차 교환 시에 물품의 교환증으로. 아 근데 어떻게 채집했다고? 채집을 어떻게 했는지. 잡은 거. 아까 질문한 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많이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네. 길어 너무 길어. 그 상징의 의미 결국은 그거예요. 그런 뭐 주술적인 신비적인 근데 그런.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뭔가 귀해야만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귀하죠, 쉽게 구하기는 어려운.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져갈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많은 양의 쌀과 바꿀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지만 그 많은 쌀을 수송하기는 쉽지 않으며 수송비도 비싸게 될 것이다. 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농부는 재산을 팔고 별부의 고등 껍데기 한 자루를 받아서 어디든 쉽게 가져갈 수 있다. 돈은 부의 그러니까 전환, 그죠? 세 가지입니다. 그죠? 전환, 저장, 이동. 이것을 쉽고 값싸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복잡한 상거래망과 역동적 시장에 출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비트코인은 저 전환이 좀 문제가 돼요. 그죠? 전환. 전환. 그래서 쓸 데가 없다는 거. 그죠? 이제 사람들이 받아주면 되는데 그 이제 받아서 쓸 수 있는 곳이 원래 테슬라도 원래 받는다고 그랬어. 테슬라도 그렇고 아니면 그 터미널 거기서도 몇 개에서 이렇게 몇 개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늘어나면은 될 텐데 그게 이제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역동적 시장에 출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래서 만일 돈이 없었더라면 상거래망과 시장의 규모와 복잡성, 역동성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돈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별부의 고등 껍데기와 달러의 가치는 우리의 공통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제 가치니까요. 그죠? 가치라는 거는 뭐 우리가 부여한, 우리 뇌가 부여하는 거에 불과하죠. 가치는. 그 가치는 조개 껍데기나 종이의 화학적 구조, 색상, 형태 속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돈은 물질적 시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이다. 그것은 물질을 마음으로 전환함으로써 작동한다. 아주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거 재밌는 건 맞긴 맞는 말이죠. 그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심리적 구조물이다. 하지만 왜 그것이 성공했을까? 비옥한 논을 쓸모없는 별부의 고동 껍데기 한 줌과 기꺼이 바꿀 사람이 대체 어디 있을까? 혹은 왜 우리는 겨우 색칠한 종이 몇 장을 받자고 기꺼이 햄버거를 뒤집고 보험을 팔고 못된 아이 3명을 봐주는가? 이 사람은 이 좀 부정적인 뭔가 마음이 흔들었나? 이혼 얘기가 애들 새끼고 사람들이 기꺼이 그런 일을 하려 드는 것은 자신들의 집단적 상상의 산물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뢰는 온갖 유형의 돈을 주저하는 데 쓰이는 원자재다. 아주 표현이 재밌어요. 신뢰. 사실 그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신뢰. 앞의 부유한 농부가 재산을 팔고 별부의 고등 껍데기를 한 자루 받아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왔다고 하자. 그는 그곳 사람들이 별부의 고등 껍데기를 받고 기꺼이 쌀과 집과 밭을 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화폐란 상호 신뢰 시스템의 일종이지만 그저 그런 상호 신뢰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이 구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상호 신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신뢰를 창조한 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에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네트워크다. 이거 사실 장기적이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해요. 장기적이라는 게 이게 장기적인. 나는 왜 별부의 고등 껍데기나 금화나 달러화를 신뢰할까? 내 이웃들이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내 이웃들이 그것을 신뢰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왕 역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세금으로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사제가 역시 그것을 신뢰하며 11조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러 지폐 한 장, 달러 지폐 한 장을 꺼내 잘 살펴보라. 그것이 앞면에는 미국 재무성 장관의 설명이 있고 뒷면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호가 쓰여있는 알록달록한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달러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미국 재무성뿐만 아니라 미국 군대까지 믿기 때문이죠. 그죠?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되죠. 그죠? 신뢰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왜 금융 시스템이 우리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 시스템과 그토록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준다. 또한 금융위기가 정치적 정세에 의해 촉발되는 일이 왜 그렇게 흔한지, 왜 주식시장은 거래인들이 어느 날 아침 어떤 기분냐에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앞에 달러가 있는데 여기서 달러 여기 써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그죠? We trust in God. 우리는 신을 믿는다.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이 눈이 이제 신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이세요. 일루미네이트. 네. 피라미드 상. 네. 달러화. 자, 근데 뭐 이제 사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군대를 믿는 거죠. 미군을 믿으니까 이 달러를 쓰는 거죠. 어디 가나 달러를 믿는 이유가.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화폐의 최초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실제 가치를 지닌 물건을 화폐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역사상 최초 화폐로 알려진 수메르인의 보리 화폐가 좋은 사례다. 이 화폐는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에서 글쓰기가 등장한 것과 똑같은 시기와 장소에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출현했다. 글쓰기가 행정활동을 강화할 필요에 부응해서 발달했던 것처럼 보리 화폐는 경제활동을 강화할 필요에 부응해 발달했다. 보리 화폐는 뭐 그냥 보리였죠. 보리였다. 다른 모든 재화와 용액의 가치를 평가하고 교환하는데 정해진 양의 보리를 보편적 척도로서 사용했던 것이다. 가장 흔한 단위는 신라였는데 약 1리터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한 신라를 담을 수 있는 표준화된 그릇이 대량 생산되어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필요한 양만큼의 보리를 쉽게 잴 수 있었다. 월급 역시 보리 몇 신라라는 식으로 결정되고 지불되었다. 남자 노동자는 한 달에 60신라를, 여자 노동자는 30신라를 벌었다. 건설 현장의 감독은 1200에서 5000신라 벌죠. 이거 엄청난 차이죠. 이게. 아무리 걸신 들린 감독이라도 한 달에 보리 5000리터를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먹지 않는 신라를 기름, 염소, 보리 외의 식량 등 온갖 생필품을 사는데 이용했다. 그래서 보리가 실질적 가치를 지닌다 해도 이것을 그냥 하나의 생필품이 아니라 돈으로 사용하도록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상상해보라. 만일 당신이 동네 쇼핑몰에 보리가 가득한 자루를 들고 가서 셔츠나 피자를 사려고 한다면 어떨까? 상인들은 아마도 경비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를 첫 번째 유형의 화폐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쉬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보리에는 그 내재된 생물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보리는 저장하거나 운반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화폐 역사에서 진정한 돌파가 생긴 것은 그 자체로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돈, 그렇지만 저장과 운반이 쉬운 돈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었을 때다. 그런 화폐는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의 중간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현했다. 은으로 된 세겔이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 은이 처음에 나옵니다. 261페이지. 그래서 세겔은 은화가 아니라 은 8.33g을 말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귀족 남성이 노예 여성을 죽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은 2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은화 20개가 아니라 은 166g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화폐 관련 용어는 대부분 동전이 아니라 은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은 20세겔, 그러니까 은 166g에 팔았다. 노예 여성의 목숨과 같다. 어쨌든 그건 절민이었어. 그래서 이게 이 요셉 이게 무슨 얘기 어디 갔지? 아, 이게 예수 시대 때 쓰이던 로마의 은화입니다. 로마 은화. 독수리가 보통 황제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렇게 은화 다 중동식 은화를 이렇게 썼고요. 은화를 썼고 어디 갔지? 이게 이제 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형제들이 여기 이 구덩이 속에 가둬놨다가 팔아버려 해가지고 이제 꺼내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요새 아빠가 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죠? 이제 형제들이 질투해가지고 이제 팔아 넘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리신라와 달리 은세겔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은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다. 유용한 도구를 만들기는 너무 무르다. 은으로 만든 보습이나 칼은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것처럼 금세 구겨져 버릴 것이다. 금이나 은에 뭔가 쓸모가 있다면 그것은 장신구나 왕관을 비롯한 신분의 상징을 만드는 재료로서다.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동일시하는 사시품 말이다. 그래서 그 가치는 순전히 문화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별부의 고등도 그런 식 아니었을까, 그죠? 뭔가, 그죠? 이게.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신분의 상징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아주 흔한 것도 아닌 아주 흔하지도 않지만 또 적당량은 또 있어야 되는 그 정도. 그래서 은이 이제 최초의 그 화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무게의 귀금속을 귀금속은 결국 동전, 즉 주화를 탄생시켰다. 역사상 최초의 주화는 기원전 640년경 아나톨리아 서부에 있던 리디아의 왕 알리아테스가 만들었다. 이 주화는 표준화된 무게의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고 식별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표식은 두 가지를 증명했다. 첫째, 해당 주화에 귀금속의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주었다. 둘째, 주화를 발행하고 그 내용물을 보증한 당국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었다. 오늘날 사용되는 거의 모든 주화는 리디아 주화의 후손들이다. 자, 그래서 거기 바로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역사상 초기 동전 중 하나, 기원전 7세기경 소아시아의 고대 국가의 리디아. 기원전 7세기니까 뭐 엄청 오래됐죠. 그죠? 리디아가 여기 있는 아주 유명한 국가예요. 리디아. 여기 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리디아란 이름의 국가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 번 우리나라 뭐 고구려, 고려 하듯이 그 지역에서 리디아란 이름의 국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요게 유명하죠. 요게. 저 끝에 파란색 저 리디아. 지금 터키 중에. 그래서 터키죠, 터키. 터키죠, 터키. 네, 터키죠. 네, 터키가 파란만장하죠, 정말. 네. 그러니까 문명도 제일 먼저. 그죠, 문명이 맨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죠? 농경도 맨 처음 시작됐고, 인종도 아주 계속 중심이니까 다 섞여 있어요, 거기 인종, 그죠? 인종적으로. 아시리아 뭐저 그런 것도 저쪽이죠. 아시리아는 요런 쪽인데요. 아시리아는 요런 쪽 어쨌든 다 연관돼서 뭐 스키타이족 이쪽에서 쳐들어 내려오기도 하고 이쪽에서 쳐내려오기도 하고 자기들이 쳐들어가기도 하고 뭐 난리예요. 해양 세력하고도 맞붙기도 하고 아주 터키가 정말 문명의 정말 그 중심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별의별 걸 다 만들었어요. 저기 리디아 저런 옛날 그 보시면요. 나중에 또 나오게. 자, 어쨌든 계속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동전, 그죠? 리디아 최초로 만든 이제 화폐, 주화죠. 주화. 주화는 표식이 없는 금속 덩어리에 표식이 없는 금속 덩어리에 비해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을 지녔다. 첫째, 금속 덩어리는 거래할 때마다 무게를 재야만 했다. 둘째, 무게를 재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다. 제화공이 신발의 대가로 주고받은 은괴가 순수한 은으로 만든 것인지 납의 은을 두고 만 것인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게 이제 그 아르키메데스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주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각인된 표식이 정확한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에 제화공은 금전 등록기 옆에 저울을 놔둘 필요가 없다. 더욱이 주화의 표식은 그 주화의 가치를 보장한 어느 정치 권력의 서명이었다. 그래서 표식의 형태와 크기는 역사를 통틀어 크게 달랐지만 메시지는 늘 같았다. 나 위대한 왕 누구누구는 이 금속 원반에 정확히 5g의 금이 들어있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보증한다. 감히 이 주화를 위조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의 서명을 위조하는 것이고 이는 내 명성의 오점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범죄를 최고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위조하는 행위가 다른 종류의 사기에 비해 항상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죠? 위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263페이지 주권 침해이고 왕의 힘과 특권과 왕 개인에 대한 반역 행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는 왕권 침해였으며 그 처벌은 보통 고문과 죽음이었다. 사람들은 왕의 권력과 진실성을 신뢰하는 한 그의 주화도 신뢰했다. 그래서 완전한 이방인들도 로마의 데나리우스 주화의 가치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는데 주화에 그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황제의 권력과 진실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왕에 대한 어떤 왕권 침해라고 표현이 나왔지만은요, 이게 이제 그 화폐 위조범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 신뢰를 깨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정말 지독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시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당연히 화폐 동전을 끝을 잘랐겠죠. 조금씩. 이렇게 예, 그래서 테두리 돼 있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왜 100원짜리 동전에 그 아시죠, 그죠? 그죠? 예, 100원짜리 동전, 그죠? 이게 돼 있는 게 살짝씩 벗겨내지 못하도록. 옛날부터 동그란 동전 있으면 조금씩 깎아가지고 하나를 만드니까 금이나 은을. 뭐냐? 아, 11장 만드는 거. 이거 이제 옛날 세대 얘기구나. 알아들어. 요새 들은 뭔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회수권, 이게 뭐, 회수권이 뭐야, 회수권이. 자, 옛날 얘기. 토큰이죠, 토큰도 이제. 예, 가운데 구멍 뚫려가지고. 얼마 전에 토큰 집에 있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가끔씩 이렇게 예. 저도 몇 개 있어요. 토큰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토큰. 참. 야, 저 옛날 얘기인데 이게. 자, 이제 계속 가시겠습니다. 상관 방패인 것 같아. 위조와 그 위조를 못하게 못하게 하는. 방화벽 세우는. 자, 한편 그 황제의 권력은 또한 데나리우스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주어가 없었다면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해보라. 그래서 황제가 보리와 밀로 세금을 거두고 이곳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시리아에서 세금으로 보리를 걷어 로마의 중앙금고로 수송한 뒤 다시 브리튼, 영국이죠, 그죠? 브리튼 주둔 군단으로 월급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수송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만일 로마 주민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만, 그러니까 갈리아인, 프랑스 사람들이죠, 그죠? 갈리아인, 그리스인, 이집트인, 시리아인들은 그 신뢰를 거부하고 별법의 고등 껍데기나 상하굿을 피룩천을 신뢰했다면 그런 경우에도 역시 제국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바로 나오네요. 로마의 데나리우스. 여기 시저라고 하죠. 시저 케사르, 그죠? 시저 이렇게 딱 돼 있는 이런 엄청 오랫동안 사용된 은화입니다. 은화. 성경에서는 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데나리온. 예. 데나리온. 예. 자, 금이라는 복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주화에 대한 신뢰는 매우 강력해서 국경 바깥에서조차 사람들은 데나리우스 주화를 받았다. 기원 후 1세기 로마 주화는 인도 시장에서 교환선으로 받아들여졌다. 가장 가까운 로마 땅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도 말이다. 인도 사람들은 데나리우스와 거기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을 너무나 신뢰하여 현지 지배자들은 자신의 주화를 만들 때 데나리우스를 흡사하게 모방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얼굴 조상까지 말이다. 그래서 데나리우스라는 이름은 주화를 포괄적으로 붙는 말이 되었다. 그래서 무슬림 칼리프들은 그 이름을 아랍어화해서 디나르를 발행했다. 그래서 디나르는 오늘날에도 요르단, 이라크,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튀니지부터 여러 나라 화폐의 공식 명칭. 그죠? 디나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제가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 IS도 발행했어, 디나르를. IS 아시죠? 이슬람 무장 조직. 지금은 이제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진짜 한참 전성기 때 2015년 안에, 그죠? 이슬람 국가 IS가 발행한 이슬라믹 디나르. 이렇게 자기들도. 원입니까? 예? 원입니까? 아, 그냥 동전이죠. 동전인데요. 자기들이 발행한 거예요. 이렇게 이슬라믹 디나르. 자기들도 국가다 해가지고. 한창 있고. 네, 이때 2015년에 한참 그때 전성기였죠, 그죠? 그래서 이름은 디나르입니다, 자기들. 그 디나르. 자, 리디아 스타. 다시 아파도 맨날 헷갈려. 순위파 시아파, 그죠? 자기들 싸우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리디아 스타일의 주화 제조법이 지중해에서 인도양까지 퍼져나가고 있을 때 중국은 이와 조금 다른 화폐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청동 동전과
표식이 없는 은계와 금계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었다. 그렇지만 두 시스템은 공통점이 아주 많아서 특히 금과 은의 의존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중국과 리디아 사이에는 금전적, 상업적 관계가 밀접하게 구축되었다. 그래서 무슬람 상인과 유럽 상인 그리고 정복자들은 리디아 시스템과 금이라는 복음을 지구의 매우 구석진국까지 퍼뜨렸다. 그래서 근대 말에 이르자 전 세계가 단일 화폐 권역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금과 은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나중에는 영국 파운드나 미국 달러처럼 신뢰받는 소수의 통화를 기반으로 하게 되었다. 기축 통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요거는 이제 한번 수업을 계획을 할 거예요, 해볼 건데요. 그 이제 경제과 관련된 그래서 금본위제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죠? 금본위제. 그러니까 그 금이 중앙은행에 금이 있어야만 그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거죠. 그거에 그 맞게. 그러니까 금 태환이라는 게 이제 금을 그러니까 내가 화폐 가지고 가서 중앙은행에서 금으로 바꿔달라. 그럼 바꿔줄 이론상 그죠? 원칙상은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상 그만큼 중앙은행에 금이 쌓여 있어야지. 그런데 뭐 금의 양이라는 게 제한돼 있으니까 이제 도저히 그게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 자기들이 금이 없는데 화폐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금본위제에서 막 벗어나는 국가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브렌트 우드 체제를 통해서 금본위제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했지만은 어쨌든 1971년에 이제 금태환 정지 우리 금 안 바꿔준다 그냥 이거 화폐는 화폐다 믿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는 그냥 오로지 변동 환율 그냥 단순히 신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죠. 뭐 금 이런 거 없습니다. 바꿔달라 말라. 네. 시험에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근본이제 이거는 중요한 얘기죠. 근본이제. 그래서 지금도 금이 그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에서 그게 이제 러시아도 금을 런던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런던 중앙은행에 영국 영란은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나들이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고. 네. 독일도 옛날에는 냉전 시대였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뉴욕 그 연방은행 지하의 창고에 자기들 금을 갖다 놨고. 근데 그 얼마 전에 발표난 게 그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겠다 러시아한테 그죠? 그 무슨 돈으로 그 돈 쓰겠다 우리가. 그래서 푸틴 뒤집어질 일인데 어쨌든 그 돈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그 EU 그 누군가 그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요 뭐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어디 갔지 그래서 이런 이제 오늘날에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로지 신뢰로만 그래서 이제 달러의 이제 그 기축 통화 그 신뢰도가 워낙 세니까 달러로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갑시다.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단일 화폐 원액의 등장은 아프로아시아의 통일을 위한 기초, 결국에는 지구 전체를 단일 경제 정치 권역으로 통합하는 기초를 나왔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각기 다른 통치자의 지배를 받았고 각기 다른 신을 숭배했지만 모두 금과 은, 금화와 은하를 신뢰했다. 이런 공통의 신념이 없었다면 세계 무역망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16세기 이미 대륙에서 침략자들이 발견한 금과 은 덕분에 유럽 상인들은 동아시아에서 비단, 도자기, 향신료를 살 수 있었고 이제 금하고 은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사간 거죠, 그죠? 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의 바퀴를 돌릴 수 있었다. 멕시코 안데스 산맥에서 채굴한 금과 은의 대부분은 유럽인의 손가락 빠져나가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제조업자의 지갑 속에 자리 잡았다. 만일 중국인들이 코르테스와 그 일당이 알았다는 마음병에 똑같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하는 결제를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중국인, 인도인, 무슬림, 스페인인의 문화는 서로 크게 다르며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적은데도 다들 금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것은 어째서일까? 스페인 사람들은 금을 믿고 무슬림들은 보리를, 인도 사람들은 별부배 고등을, 중국 사람들은 비단을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에게는 대답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 뭐 사실 단순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두 지역이 일단 무역으로 연결되면 그러니까 운송 가능한 물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의 상황을 떠올려 보자. 인도와 지중해 사이에 정기적인 무역이 시작되었을 때 인도 사람은 금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자
하지만 지중해에서는 금이 선망하는 신분의 상징이어서 가치가 높았다.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인도와 지중해 사이를 여행하는 상인은 금의 가치에 주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금을 싸게 사서, 그죠? 저쪽에서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죠? 싸게 사서 지중해에서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겼을 것이다. 그 결과 인도에서 금의 수요와 그 가치는 급상승하게 된다. 동시에 지중해에서는 금이 유입되면서 그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죠? 인플레이션 발생하니까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인도와 지중해에서의 금의 가치는 매우 비슷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저 지중해 사람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죠? 인도 사람들은 뭐 생각도 없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지중해 사람들이 금을 신봉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인도 사람들도 금을 믿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죠? 그러니까 금방 이게 딱 맞춰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인도 사람에게 금을 사용할 실용적인 용도는 없더라도 지중해 사람들이 이것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인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별부배 고등이나 달러 혹은 전자데이터를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 또한 그것들을 믿게 만들기 충분하다. 설령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서로의 신앙에 동의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은 돈에 대한 믿음에는 동의할 수 있었다. 종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돈은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약간 나온 그 심리적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가 단순한 인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2차원적인 그런 거죠, 이게. 그죠? 철학자와 사상가와 예언자는 수천 년에 걸쳐 돈을 흉보면서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매도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 돈은 인류가 지닌 관용성의 정점이다. 돈은 언어나 국법, 문화 코드, 종교신앙, 사회적 관습보다 더욱 마음이 열려 있다. 인간이 창조한 신뢰 시스템 중 유일하게 거의 모든 문화적 간극을 메울 수 있다. 종교나 사회적 성별, 인종, 연령, 성적 지향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신뢰 시스템이기도 하다. 돈 덕분에 서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돈이 이만큼 보편적인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뭐 돈 얘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다음에 이어서. 그래서 돈과 관련된 얘기는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 돈, 뭐 경제 돌아가는 얘기는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보도록 하면 되시겠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을 거라는 거를 믿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